아이들이 깨면 어쩌려고 그래? 남편은 낮게 소리 지른 뒤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방문 쪽으로 걸어갔다. 조금 열려있던 방문을 꼭 닫았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잠근 고리가 돌아가는 것 같은 찰칵 소리가 들려왔다. 방문이 안에서 잠겼을 수도 있었다. 전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다. 남편은 문고리를 고친다고 하면서도 고치지 않고 있었다. 그는 꼭 닫힌 방문 앞에 서서 가늘게 어깨를 떨었다. 방문에 매달아 놓은 박제새가 날아오를 듯 허공을 향해 모가지를 길게 빼고 있었다. 핑크빛 부리가 여차하면 남편의 눈동자를 파먹을 듯 그악스럽게 벌어져 있었다. 꿩 종류의 새였는데 꼬랑지와 날개 부분의 보라색 깃털이 방금 니스를 칠한 듯 반질거렸다. 1년 전 남편이 중국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사온 새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줄 선물로 박제새를 3마리나 사왔는데 3마리 중 1마리를 아이들의 방문에 매달았다. 남은 2마리는 아이들 품에 안겨주었다. 박제새를 끌어안고 몹시도 좋아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남편도 나도 잊지 않고 있었다. 아이들이 잠들지 않으려고 해서 박제새를 1마리씩 안겨줬어. 내가 농담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남편은 웃지 않았다. 그는 아무래도 내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눈치였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어쩐지 정말로 아이들이 박제새를 1마리씩 끌어안고 잠들어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이들은 잠버릇이 심한 편이었다. 아이들이 뒤척거리다 박제새의 부리가 턱이나 얼굴, 목을 찌를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다. 남편이 씻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 뒤 나는 소파에서 스르르 일어나 아이들 방문 쪽으로 다가갔다. 방문 손잡이를 움켜쥐던 나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 낮게 비명을 내질렀다. 박제새의 부리가 내 머리를 콕 찔러왔던 것이다. 갑자기 피가 흩뿌렸다. 남편은 와이퍼를 작동시키는 동시에 룸미러를 흘끔거렸다. 횡단보도에서 급하게 신호를 받고 서며 그는 또다시 룸미러를 재빠르게 흘끔거렸다. 브레이크가 밀리며 차가 불안정하게 흔들렸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깨어나지 않았다. 헤드라이트를 켜지 그래. 남편은 그러나 룸미러를 흘끔거리기만 할 뿐 헤드라이트를 켤 생각을 하지 않았다. 헤드라이트를 켜. 날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해. 남편이 룸미러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뭘? 내가 죽였다고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니까. 혹시 도마뱀 말이야? 1달 전쯤 아이들이 애지중지 키우던 도마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도마뱀은 아이들이 잠든 동안에 사라졌고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남편은 도마뱀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도마뱀이 무섭게 자랐기 때문이었다. 어찌나 무섭게 자라던지 겨우 남편 새끼손가락만 하던 녀석이 1년 만에 팔뚝만해졌다. 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잠든 동안에 도마뱀이 그만 죽어버렸단다 하고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당장 도마뱀을 찾아내라고 난리를 칠 것이 뻔했다. 아이들은 내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다. 우리 아이들은 기특하게도 자신들이 잠든 동안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별 의심을 품지 않았다. 나는 그저 도마뱀이 죽었다고만 했어. 내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나를 흘끔 바라보고는
룸미러로 얼른 시선을 돌렸다. 당신이 도마뱀을 죽였다고는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당신이 도마뱀을 죽인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만 내가 도마뱀을 죽였다고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해. 아이, 설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뒷좌석에서 저희들끼리 잠들어 있는 아이들이 궁금했지만 룸미러는 운전석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었다. 남편만이 룸미러로 뒷좌석의 아이들을 살필 수 있었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내가 아이들을 살피려면 고개를 뒷좌석 쪽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러나 꼼짝하기가 싫었다. 고개를 조금 돌리는 것조차 짜증나고 귀찮았다.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도마뱀을 죽이는 신용을 해보인 적이 있거든. 남편은 속도를 조금 더 높이며 룸미러를 흘끔 쳐다봤다. 차선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바꾸더니 속도를 90km까지 높였다. 저기 좀 봐. 새떼야. 수마리,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은 새떼가 허공 여기저기에서 출몰했다.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날고 있는 새도 보였다. 새들은 추락하듯 조금 낫다 싶게 날았다. 자유로 왼편과 오른편으로 펼쳐진 추수가 다 끝난 논에는 새떼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대체로 몸집이 닭만큼 크고 검은 빛이나 잿빛을 띤 새들이었다. 비닐을 물어뜯는 것 같은 새들의 울음소리가 차 안까지 들려왔다. 남편이 룸미러를 흘끔 쳐다봤다. 그는 새들의 울음소리가 잠든 아이들을 깨워놓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는 것 같았다. 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호석이는 박제새가 살아있는 줄로만 알고 있어. 호석은 둘째 이름이었다. 남편은 룸미러만 흘끔거릴 뿐 아무 대꾸가 없었다. 오늘 아침에 글쎄 박제새의 부리에 뭘 넣어줬는지 알아? 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4차선을 달리고 있던 덤프트럭이 3차선을 달리고 있는 우리 차를 깔아뭉개기라도 할 듯 덤벼들었다. 적어도 우리 차의 대여섯 배는 되는 덤프트럭은 무작정 3차선으로 밀고 들어왔고 남편은 차가 휘청거릴 정도로 급하게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었다. 뒤에서 클렉슨 소리가 2번 길게 울렸다. 미친 새끼 씨. 남편은 욕설을 내뱉으면서도 룸미러를 흘끔거렸다. 뒤에서 달려오고 있는 차를 살피는 것일 수도, 뒷좌석에 잠든 아이들을 살피는 것일 수도, 그 둘 다일 수도 있었다. 차창 밖으로 무심히 고개를 돌리던 나는 화들짝 놀랐다. 우리 차 바로 옆에 우주관광이라고 쓰인 노란 관광버스가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강변북로에서 만났던 관광버스는 아닌 것 같았다. 강변북로에서 만났던 4대의 관광버스는 전부 텅 비어 있었지만 지금 우리 차 바로 옆에 서 있는 관광버스에는 사람들이 그득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순 늙은 사람들 뿐인 걸로 봐서는 단체로 관광이라도 가는 길인 듯했다. 늙은 사람들은 잠들어 있거나 뭔가를 우물우물 먹고 있거나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단체로
통일동산이나 판문점을 들러보러 가는 길인지도 몰랐다. 차창에 머리를 찢듯이 바꿔서 잠들어 있는 늙은이가 유독 내 눈에 들어왔다. 늙은이의 입이 남편과 나 그리고 아이들이 타고 있는 우리 차를 향해 발악적으로 벌어져 있었다. 그저 무심히 늙은이의 입속을 들여다보던 나는 그만 소리를 내질렀다. 왜 그래? 내 비명소리에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도 룸미러로 뒷좌석의 아이들을 흘끔 살폈다. 혀가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혀가 없다니까? 나는 손으로 늙은이의 입속을 가리켰다. 남편은 그러나 룸미러로 뒷좌석에 잠든 아이들을 살피는 데에만 온 신경이 집중돼 있었다. 나는 두려웠지만 늙은이의 입속을 빤히 들여다봤다. 유심히 들여다봤지만 금을 씌운 어금니만 얼핏 들여다보일 뿐 혀는 찾을 수가 없었다. 잠이 들어 있어서인지 늙은이는 죽은 듯 보이기도 했다. 차 밖에서 들여다보면 내 아이들도 죽은 듯 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내 아이들도 저 늙은이처럼 잠들어 있었으니까. 저기 좀 봐. 유심히 주위를 둘러보던 나는 남편의 어깨를 툭 건드렸다. 강변북로에서 만났던 그 돼지들이야. 나는 남편이 돼지들을 바라봐 주기를 바랐지만 그의 두 눈동자는 아예 룸미러에 고정돼 있었다.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돼지들일 거야. 남편이 돼지들을 바라보는 척하다가 얼른 룸미러를 흘끔거렸다. 살이 뒤룩뒤룩 쪘어. 남편은 돼지들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듯 기지개를 켜며 룸미러만 흘끔거렸다. 나는 어쩐지 우리 아이들이 바로 뒤에서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차 안에 남편과 나 둘밖에는 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착각이 들기까지 했다. 차들이 꼼짝도 안 하는 바람에 조금 더 살게 됐어. 내가 그렇게 중얼거리는 동안 차 안이 갑자기 조금 전보다 더 밝아져 있었다. 비현실적인 빛이 차 안을 그득 채우고 있었다. 이상해. 왜 이렇게 밝은 거지? 빛이 룸미러와 좌우 백미러에 반사되면서 미간이 찡그려질 만큼 눈이 부셨다. 너무 밝아. 나는 탄식을 내질렀다. 뒷차가 상향등을 켰어. 남편이 룸미러를 흘끔거리며 별로 대수로운 일도 아니라는 듯 중얼거렸다. 나는 뒷차가 헤드라이트를 켠 것까지는 이해가 됐지만 상향등을 켠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상향등은 시야가 현저하게 어두울 때나 점등하는 장치였다. 날이 어둑하기는 했으나 헤드라이트 불빛만으로도 충분히 밝았고 어차피 차들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었다. 상향등 불빛 때문인지 남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보였다. 아무래도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와야겠어. 불안해진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차에서 내렸다. 차문을 닫으며 차 안을 들여다보니 남편은 룸미러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차 뒷문에 매달려 차창 안을 빤히 들여다봤다. 뒷문 차창의 썬팅이 지나치게 짙어서
아니, 좀처럼 들여다보이지 않았다. 남편이 룸미러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이들이 깨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차 밖으로 나와보니 차 안에서 짐작하던 것보다 정체가 더 극심했다. 소실점 끝까지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 있었다. 행렬을 이루어 앞쪽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또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들 때문에 사람들은 유영하는 것처럼 보였다. 초조해하는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중년 남자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남자는 자신도 도무지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이더니 검정색 카니발 안으로 숨듯이 들어가 버렸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사람들 행렬에 끼어 걷기 시작했다. 내 바로 앞에서는 갓난아기를 아는 키가 작고 마른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다. 갓난아기는 잠들어 있는 것 같았는데 얼굴이 여자의 머리카락에 파묻혀 있었다. 허리까지 길게 기른 여자의 머리카락은 굵고 검었으며 억세어 보일 만큼 뻣뻣했다. 이봐요. 나는 내 바로 앞에 걸어가고 있는 여자의 어깨를 손으로 툭 쳤다. 머리카락 때문에 애가 질식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여자는 뒤를 돌아보기는커녕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10발짝쯤 걸어가다가 나는 문득 뒤를 돌아봤다. 고장이라도 난 듯 멈춰 서 있는 수많은 차들 속에서 우리 차를 찾았다. 노란 관광버스 때문에 우리 차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바로 뒷차가 내쏘고 있는 헤드라이트와 상향등, 안개등 불빛 때문에 우리 차는 허공에 떠 있는 듯 보였다. 나는 그 차 안에 남편과 아이들이 타고 있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어지지가 않았다. 잠든 내 아이들이 차 안은 마치 텅 빈 듯 보이기도 했다. 그 안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한때의 검은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갔다. 새들은 지나치게 낮게 날고 있었고 저주를 퍼붓듯 끼우룩 끼우룩 울었다. 새들의 울음소리가 내 머리 위에서 들려올 때마다 나는 반사적으로 두 손을 들어올려 얼른 머리를 감쌌다. 나는 떠밀리듯 15발짝 더 걸어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훌쩍 뒤를 돌아봤다. 내 뒤에서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었다. 나는 거센 물살을 거스르는 심정으로 사람들을 거슬러 우리 차로 향했다. 사람들과 어깨가 부딪히거나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나는 깜짝깜짝 놀랐다. 사람들이 공포가 가득한 눈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신물이 올라오도록 멀미를 느꼈다. 남편과 아이들이 타고 있는 차는 여전히 텅 빈 듯 보였다. 나는 간신히 남편과 아이들이 타고 있는 차로 되돌아왔다. 우리 차와 앞차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조금 토했다. 나는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있어. 당신의 이모부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과 동시에 남편의 입이 벌어지더니 가늘게 떨렸다. 당신은 왜 나한테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조차 말해주지 않는 거야? 남편이 빨려 들어가기라도 하듯 룸미러로 머리를 바짝 들이밀었다. 벙긋 벌어져 있는 입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해가 안 돼. 나는 중얼거리며 차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돼지를 실은 트럭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중키에 통통하고 늙은 남자가 내렸다.
남자는 트럭과 돼지들을 버려둔 채 앞쪽으로 걸어가는 행렬을 따라 사라졌다. 한 무리의 새떼가 요란하게 울며 몰려오더니 돼지들을 잡아먹기라도 할 듯 트럭 주위를 빙빙 맴돌았다. 공포에 실린 돼지들이 좁은 트럭 적재함 속에서 서로 뒤엉키며 퀭퀭 울어댔다. 한 무리의 새떼가 더 몰려왔고 돼지들 주위를 맴도는 새들과 한 무리를 이루었다. 새들은 부리로 돼지들의 살점을 뜯어먹기라도 할 듯 공격했다. 새들이 내지르는 울음소리와 공포에 질린 돼지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뒤섞여 차 밖은 몹시 시끄러웠다. 새들이 저러다가 돼지들을 다 잡아먹어버리겠어. 새들은 정말이지 돼지들을 잡아먹기라도 할 듯 그악스럽게 굴었다. 내가 새들과 돼지들의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앞차 운전석 앞에 앉아있던 사람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앞차도 텅 비었어. 뭐지? 나는 그것이 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에게 물었다. 새잖아. 남편이 마지 못하는 듯 건성으로 말했다. 죽은 것 같아. 새는 모가지가 부러지고 몸통이 터진 채로 앞유리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남편이 와이퍼를 작동시켰다. 그러나 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와이퍼는 새를 더 비참한 몰골로 만들고 있을 뿐이었다. 남편은 그런데도 와이퍼의 작동을 멈추지 않았다. 남편은 워셔에까지 분사하고 와이퍼를 더 빠르게 작동시켰다. 왼쪽 와이퍼가 새와 엉키며 작동을 멈췄다. 새의 뭉개진 몸통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와이퍼로는 안 되겠어. 남편은 그러나 와이퍼의 작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가 와이퍼까지 고장나겠어. 그만해! 남편은 그제야 룸미러를 흘끔거리며 와이퍼의 작동을 멈추었다. 내려서 치워야겠어. 내버려둬. 남편이 낮게 소리질렀다.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잖아. 내버려뒀다가는 앞유리가 피범벅이 될 거야. 내버려두라니까. 아이들이 깨어나면 놀랄지도 몰라. 아이들한테 죽은 새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나는 주유소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화장지를 챙겨 들고 차에서 내렸다. 내가 새의 날개를 집으려는 순간 새의 부리가 나를 향해 벌어졌다. 나는 화들짝 놀라면서 뒷걸음질 쳤다. 모가지가 부러지고 몸통이 터졌는데도 새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나는 앞쪽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피가 묻은 화장지 뭉치를 도로에 버리고 차에 올랐다. 새가 살아있어. 내 목소리는 떨려 나왔다. 그러게, 내버려두라고 했잖아. 그렇지만 곧 죽겠지. 날도 추워지고 있잖아. 앞유리에 달라붙은 채 얼어버리면 어쩌지? 아이들이 깨어나기 전에 치워버려야 하는데 아이들이 무척이나 놀랄 거야. 남편은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움켜쥔 채 룸미러만 뚫어져라 바라봤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깨어나기 전에 새를 치워야겠어. 나는 다시 차 밖으로 나갔다. 손가락으로 새의 모가지 쪽을 건드려봤다. 새는 죽은 것 같았다. 나는 날개 끝을 잡고 새를 집어들었다. 새는 웬만한 닭보다도 무거웠다. 나는 새를 들고 운전석 쪽으로 걸어갔다.
남편이 차창을 아주 조금 내렸다. 나는 그에게 트렁크를 열라고 말하고 차 뒤쪽으로 걸어갔다. 피를 뚝뚝 흘리며 축 늘어져 있는 새를 트렁크에 던져 넣었다. 새의 벌어진 주둥이에서 끼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새의 숨이 아직도 붙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성급히 트렁크를 닫았다. 뒷차를 유심히 들여다보니 뒷차도 텅 비어 있었다. 헤드라이트와 상향등, 안개등을 켜둔 채로 사람들이 어딘가로 가버리고 없었다. 앞쪽으로 걸어가는 행렬이 점차 거대해지고 있었다. 유모차를 끌며 걸어가는 사람도,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가는 사람도,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한 손에 풍선을 들고 걸어가는 어린아이도 있었다. 묵덩어리 같은 허공에는 새들이 널려 있었다. 살아있는 새들이 아니라 박제된 새들이 널려 있는 것만 같았다. 어느 순간 갑자기 차 시동이 꺼졌다. 나는 깜짝 놀라 룸미러를 흘끔 바라봤다. 흘끔흘끔 바라보다가 룸미러로 손을 뻗었다. 룸미러의 방향을 내 쪽으로 조금씩 틀었다.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뒷좌석이 내 시야에 온전하게 담겨올 만큼 룸미러의 방향이 내 쪽으로 틀어졌을 때 나는 그것을 운전석 쪽으로 획 돌려버렸다. 내가 너무 세게 밀어서인지 덜커덕 소리가 나더니 룸미러가 반쯤 떨어졌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룸미러를 쏘아보다가 나는 차에서 내렸다. 차 문을 꼭 닫았다. 여전히 우리 차를 향해 헤드라이트와 상향등, 안개등 불빛을 내쏘고 있는 뒷차를 잠깐 바라보다가 사람들이 휩쓸려 앞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뒤를 돌아보거나 하지는 않았다. 500m쯤 걸어가서야 진을 치듯 몰려서 있는 사람들을 봤다. 수많은 사람들이 겹겹으로 진을 치듯 서 있었다. 나는 사람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내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을 봤다. 지금쯤 내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났을지도 모르겠다는 끔찍한